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낳게 한 근원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에 달려 있죠. 인류는 수렵 채집의 단계를 거쳐 이후 처한 자연 환경에 따라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로 갈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농경과 유목의 충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양쪽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융합해 나갔죠. 때문에 오늘날 동양이든 서양이든 농경 문화나 유목 문화로만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는 없습니다. 당연히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만으로 형성된 곳도 없죠. 다만 그럼에도 한번 형성된 문화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터라 이 특성을 알아보는 건 동서양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미 익숙한 주제일 테지만 이 영상에선 다시 상기해본다는 차원에서 그 특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가만 보면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 사소한 것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름쓰기죠. 우리는 당연히 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름이지만 영어에선 이름이 먼저고 성이 뒤에 나오죠. 이 말인즉슨 우리한테는 이름보다 성이 더 중요하고 서구에선 반대로 성보단 이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명과 도시 등을 먼저 쓰고 맨 나중에 이름을 적습니다. 하지만 영어 주소는 이와 반대로 이름이 먼저고 국가명은 제일 나중이죠. 마찬가지로 우리한텐 국가나 도시가 더 중요하지만 서구에선 그보단 개인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우리는 연도, 달, 날 순이지만 영어는 거꾸로 날, 달, 연도 순이죠. 이름, 주소, 날짜 순서를 보면 동양과 서양 모두 아주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동양에선 항상 큰 단위를 먼저 쓰고 작은 단위로 넘어가는 반면 서양에선 작은 범위에서 점차 큰 범위로 넓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동양은 공동체나 집단이 우선이고 서양은 개인이 먼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는 언어에서도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산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나 우리 마누라 같은 표현이죠. 서양인들이 이런 표현을 들으면 한국은 일부일처제 사회가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구인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라는 문구도 집단주의의 전형이지요. 잘못한 아이를 벌줄 때 우리는 집 밖에 세워두지만 서양에선 아이를 방 안이나 옷장에 가두죠. 동양에선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게 버리디지만 서양에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버리디기 때문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눈치라는 능력은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 월등합니다. 동양에선 자신을 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데 익숙해서 생긴 능력이죠. 그에 반해 타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자기 개념을 중시하는 서양인들은 그만큼 타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낳은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건 대략 기원전 10,000년입니다. 수십 명의 시족 단위로 수백만 년간 수립 채집을 해온 역사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죠.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인구가 점차 늘게 되자 인류는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늘어난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리기엔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수렵 채집은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시작된 게 농경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훨씬 적은 땅으로 훨씬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으니 생존을 위한 변신이었습니다. 농사에 적합하도록 석기를 여러 형태로 갈아 사용하면서 시대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었죠.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우선 인류는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마을을 이루어 집단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종, 추수, 관계 등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이 효율이 높아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유리했기 때문이죠. 이 집단 노동 사회에선 당연히 나보다는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집단의 질서를 위한 수직적인 서열도 만들어졌고 특히 농사는 오랜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장자가 우대를 받는 환경도 만들어졌죠. 힘겹게 농사를 지은 생산물은 대개 가족의 공동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이름보다 가족 전체를 뜻하는 성이 중시된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모여 살다 보니 일의 협력뿐 아니라 지식에 대한 공유도 늘어나게 됐죠.
이 덕에 일부 능력 있는 농부는 남들보다 더 많은 농업 생산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잉여농산물이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그 마을을 이끄는 부족장이 탄생하게 되고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계급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이 여럿 모여 국가를 이뤘죠. 국가라는 한자를 보면 마을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확대된 형태가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의 기본은 정착생활입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경작과 수확을 반복해야 하는 농업의 특성상 전쟁이나 계절 요인 등으로 자주 이동해야 한다면 국가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 국가들은 가급적 주변과 원만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농경민이 유목민에 비해 좀 더 온순한 기질을 가진 것도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이때의 농사가 전적으로 적당한 비와 햇볕이라는 자연에 의존했기 때문에 유목민에 비해 인내력이 강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동양의 기본적인 신분제였던 산농공상도 농경문화의 산물입니다. 상업을 천대했던 건 정주가 기본 가치인 농경사회에 어울리지 않게 이동을 전제로 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농경사회는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삶의 터전인 토지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를 치거나 물을 가두고 도랑을 치는 농사 방식과 닮은 이 성은 농경사회를 유목사회에 비해 좀 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서의 오랜 정착생활은 재물의 축적을 가져오는 동시에 농번기와 농한기라는 생활의 리듬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잉여농산물은 인구의 증가도 가져왔지만 농한기를 통해 식량 생산 외의 활동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농사에서 벗어난 이 시간을 통해 토기와 직물, 토목 건축 등 기술은 물론 종교와 학문 등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고대 농경사회는 유목사회에 비해 좀 더 빨리 문명시대를 열 수 있었고 좀 더 많은 유물과 유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경민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목민에 비해 기병이 적어 군사력, 특히 기습에 약했습니다. 중국이 무리해서 만리장성을 두른 이유이기도 하죠. 농경민들이 늘 축적해놓은 재산도 유목민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습니다. 게다가 농경은 현실에 대한 안주로 변화에 게을러지기 쉽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수렵시대가 끝난 후 일부에선 유목시대를 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농사에 어울리지 않는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난 후 지구온난화에 적응 못한 대형 포식동물들이 멸종하고 마침 소, 말, 돼지, 양, 염소 등의 가축화가 이루어진 덕이기도 합니다. 농경의 가장 큰 특징이 정착이라면 유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동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다가 더 이상 먹일 풀이 없으면 미련 없이 짐을 싸서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늘 돌아다녀야 하니 생활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축을 끌고 새로운 목초지에 자리 잡으려면 기존 세력과 싸움도 불사해야 했습니다. 거친 자연과 맹수들과도 늘 부딪혀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농경에 비해 유목민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좀 더 호전적인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구성원 간의 위계 질서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면 우대받는 환경이었습니다. 노인보다 젊은이들이 단연도 유리했죠. 신선한 풀만 있으면 가축은 절로 자라는 편이라 경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농경 문화와 달리 자연에 순응하는 삶도 불가능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풀이 떨어질 시기를 예측하고 풀이 많은 땅을 적극 선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날씨와 주변 정세의 변화에 예민했습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더라도 농경사회처럼 모여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가축을 충분히 먹이려면 최대한 흩어져 드넓은 초지를 확보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유사시엔 시족이나 부족 단위로 엄청난 단결력을 보였습니다. 목초지를 두고 다른 부족과 전쟁도 해야 하고 가축대도 지켜야 했으며 때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농경민들을 약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금도 많은 아랍 국가에선 시족과 부족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과 초지를 찾아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삶은 민족과 부족 간의 다양한 교류와 대규모의 혼혈을 가져왔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막기 어려운 광대한 초원이 이런 교류를 촉진시켰죠. 이는 폐쇄적인 삶을 사는 농경민과는 피할 바 없이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초원의 인구가 늘면 부족한 식량을 찾아 농경민에 대한 약탈에 나섰습니다. 사냥 덕에 무기 다루는 것도 익숙했고 전투 경험도 많아 전쟁에는 자신이 있었죠. 더구나 기원전 1000년경에는 사람이 탈 만한 덩치 큰 말이 나오면서 유목민들에겐 날개를 단 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인구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도 잦은 전쟁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 유부족과 물물 교환이나 교역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먼 나라들과의 무역으로 넓혀나갔습니다. 유목민들의 이런 기질이 없었다면 온갖 위험을 무릅쓴 실크로드 상인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유목사회는 농경사회에 비해 개인적인 재화의 축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키우기 위해선 최대한 넓은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족과 천막을 제외하곤 부족 전체가 재산을 공유하는 삶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은 내 몫이 정확했고 남들과의 협력보단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집단보단 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갔습니다. 상업은 협상 과정이 필수인지라 논쟁을 통한 토론 문화도 발달되어 갔죠. 농경과 목축은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경 문화에선 풍수지리설이나 선앙당 등 땅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만들어진 반면 유목 문화에선 장시간의 야외 생활을 통해 하늘이나 태양과 연관된 종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는 지리적 특성의 차이에서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이곳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최대의 합리성과 인류의 오랜 분투가 축적된 결과물일 뿐이지요. 그리고 만년에 이르는 역사를 관통해온 농경과 유목 문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밥을 먹는 나라와 빵을 먹는 나라로 나뉩니다. 수천 년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달리했으니 알고 보면 이만큼 중차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쌀과 밀이 만든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은 인구입니다. 이 영상에선 이 인구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 밖의 중대한 영향에 대해선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지난해로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유엔에서 선정한 공식적인 80억 명째 인물입니다. 하루 26만 명이 태어나고 12만 명이 죽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유엔이 도미니카 아기를 콕 집어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80억 명의 인구 중 60%인 48억 명이 아시아에 삽니다. 인구하면 대뜸 떠오르는 인도와 중국이 모두 아시아에 있죠. 이 두 나라를 합치면 28억 명으로 10명이 태어나면 그중 3.5명은 좋든 싫든 인도인이 되거나 중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와 중국이 아니더라도 아시아에는 인구 대국이 즐비합니다.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도 있고 2억 4천만 명으로 세계 5위인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탑5 국가 중 미국만 빼고 모두 아시아에 있죠. 그 외에 1억 7천만 명의 방글라데시도, 1억 2천만 명의 일본과 필리핀도, 1억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도, 7천만 명의 태국도 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남북한 합치면 7천만 명이니 그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모두 짐작하다시피 이 나라들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쌀 농사를 져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밀농사를 져서 빵을 먹는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인구는 7억 4천만 명이 전부입니다. 세계 인구의 9%이고 아시아 인구의 약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을 다 합쳐봐야 인도나 중국 인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중 1억 명이 넘는 나라라곤 유럽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러시아 뿐입니다.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뿐입니다. 이처럼 양대륙의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땅 크기의 차이입니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4.5배나 큽니다. 그만큼 인구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농지에서 식량을 생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목의 비중이 높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빼면 이 차이는 크게 줄어들긴 합니다. 대규모 전염병도 인구 차이의 한 요소입니다. 유럽은 흑사병, 콜레라, 독감 등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대폭적인 인구 감소를 겪어왔습니다. 아시아 역시 전염병이 자주 돈 건 마찬가지였지만 인구 증가를 심각히 저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평지가 많은 데다 잦은 전쟁과 교역으로 인구 이동이 활발해 몰사 수준의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험준한 산과 밀림, 사막과 강으로 인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게 쉽지 않았죠. 17세기의 종교전쟁이었던 30년 전쟁 이후 유럽은 여러 차례 초대 규모의 국제전을 치러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만 죽은 사람이 1억 명이죠. 18세기 유럽에서 독립왕국만 1000여 개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에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카운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국지전은 끊임없었지만 유럽 같은 대규모 국제전은 거의 없었던 편이라 인명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식으로 먹는 곡식이 무엇이냐입니다. 즉 아시아와 유럽의 인구 격차는 곧 쌀과 밀의 인구 부양력의 차이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긴 합니다만 아주 먼 옛날에는 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보다 10배 이상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의 재배 기술이 늘면서 이 간격은 조금씩 좁혀졌지만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오늘날에도 쌀의 인구 부양력은 밀의 2~3배입니다. 여기에 동남아의 많은 지역에서 쌀은 이기작도 가능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보리와 쌀을 순서대로 재배하는 이모작도 물론 가능했죠. 반면 밀은 지력 소모가 심해 정기적으로 땅을 씌워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사람 먹이는 데는 쌀이 밀보다 유리했던 것이죠. 더구나 쌀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만큼 수확량도 따라서 커진다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쌀 농사는 무엇보다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밀 생산에 비해 적어도 2~3배 이상의 물이 들었습니다. 논의 물을 계속 대야 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관계시설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선 늘 치수가 중요했습니다. 물만 잘 다루면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처럼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계시설은 한두 명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딸보단 힘이 센 아들이 더 좋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으려면 일찍 결혼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좋은 문화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 인구가 늘었으니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선 더 많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아이를 낳아 더 많은 노동력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걸 만년간 반복한 결과 지금 아시아는 유럽은 물론 그 어느 대륙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를 갖게 된 것이죠. 더구나 유럽의 밀농사보다 2~3천년 정도 일찍 벼농사를 시작해 아시아는 더 많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덕에 중국은 16세기 초에 이미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는 더 많아 1억 1천만 명 정도 되었죠. 반면 서유럽은 다 합쳐봐야 이 시기에 채 6천만 명이 넘지 않았고 18세기 말이 되어서야 1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남미에서 들여온 옥수수 감자 같은 신작물을 먹일 수 있게 된 덕택이죠. 유럽은 쌀과 밀의 인구 부양력 차이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쳐 아시아로 본격 진출하면서 두 눈으로 확인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학자들이 유럽의 쌀 농사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일조량과 비가 적어 유럽에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한때 인구가 국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한 나라의 부강을 결정짓는 지표는 국민의 숫자라고 했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결국 인구가 나라의 운명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여서 중국과 인도는 오랜 세월 쌀 덕택에 만들어진 이 막강한 인구를 앞세워 각 지역의 최강국으로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많다고 마냥 반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아시아의 많은 인구가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아시아 국가는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을 먹여 살릴 쌀이 남아도는데도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19세기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미식 예찬을 쓴 앙텔름 브리아사 발행의 유명한 말입니다. 뭘 먹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과 교양, 정체성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시아는 밥, 유럽은 빵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인들은 10,000년 이상을, 유럽인들은 8,000년 이상을 먹어온 주식이죠. 그럼 저 프랑스 미식가의 말처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선 쌀과 밀이 인간의 역사와 삶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아시아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라는 지난 영상에서 쌀과 밀의 인구 부양력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쌀이 밀보다 우월한 작물이란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은 기후와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작물을 선택했을 뿐이죠. 어떤 측면에선 오히려 쌀과 밀의 특성에 지배당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미 널리 알려진 아시아의 집단주의와 유럽의 개인주의입니다. 쌀은 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지만 대신 많은 노동력과 긴 노동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해기와 추수는 물론 논에 물을 대는 관계시설 공사와 유지가 특히 난제였죠. 여럿이 함께 일하지 않는 벼농사는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한 마을에 몰려 살며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순조로우려면 규칙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집단의식이 이렇게 싹트게 됐죠. 쌀을 선택한 이상 집단주의는 필연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효율을 넘어 생존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밀은 부양 능력이 떨어졌지만 대신 기후 적응력이 강해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과거 빙하의 영향으로 땅이 척박한 유럽에선 딱이었죠. 무엇보다 밀은 관계시설이 필요치 않아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쌀 농사에 들이는 시간과 비교해도 반 정도면 충분했고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덕에 유럽인들은 봄에 씨만 뿌려놓고 내내 양과 소를 키우다가 밀이 다 자랄 때쯤 돌아와 수확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소수만으로 밀농사가 가능함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벼농사 지역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죠. 이후 농사 규모가 커지면서 벼농사 지역에선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를 운용할 조직이 필요했고요. 공동 생산된 쌀을 분배하는 데는 권위도 필요했습니다. 이 확장판이 바로 국가죠. 아시아에선 쌀을 통해 거대 자본을 축적한 덕에 일찌감치 왕이 모든 권력을 갖는 절대 왕정과 중앙집권적 정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한 고도의 관료제도 서양보다 훨씬 일찍 자리 잡았고 관료를 뽑기 위한 과거제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반면 밀농사의 유럽은 낮은 농업 생산성과 인구 부족으로 부와 권력이 특정인에 집중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왕 못지않은 재산과 군사를 가진 귀족들의 견제로 절대 왕정은 17세기 이후에나 가능했고 관료제는 근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대신 전제 왕권의 뿌리가 약한 덕에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 빨리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죠. 쌀과 밀의 재배 특성은 아시아의 소작제를, 유럽에는 농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적시에 물을 대야 하는 벼농사는 많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농사꾼에게 임대료를 받고 논을 맡기는 소작제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 밀농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에게 맡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밀은 농사를 짓는 건 쌀보다 쉬웠지만 먹는 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껍질이 잘 안 벗겨져 통째로 부셔서 가루를 내야 했습니다. 쌀처럼 껍질을 벗기는 게 쉬웠다면 밀도 역시 아시아처럼 밥으로 해 먹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늘 밀가루 죽만을 써서 먹을 수도 없으니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빵과 면입니다. 가루를 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서 마을마다 큰 제분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린 보통 풍차하면 네덜란드를 연상하지만 17세기 이후의 유럽 전역엔 20만 개가 넘는 풍차가 있었습니다. 서구의 유난히 밀러라는 성씨가 많은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빵 만드는 것도 밥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반죽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빵 굽는 화덕을 집마다 갖추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풍차 옆에 공동으로 사용할 빵굼터를 두거나 중세 시대엔 장원마다 빵 공장을 따로 두어 한꺼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이 탄생한 게 베이커시입니다. 쌀은 대개 생산지가 곧 소비지였고 껍질을 벗기는 게 쉬워 대개 각 가정에서 디딜방아로 직접 지어 밥을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대량의 밀을 경작지에서 실어오고 제분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와 운송수단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밀을 가루로 만들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복잡한 기계를 만들고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훗날 산업혁명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과 밀은 모두 영양면에서 인간의 주식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일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쌀은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충분치 않아 반찬으로 이를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밀은 쌀보다 단백질이 많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목축을 겸하게 된 이유죠. 마침 밀은 지력 소모가 심해 정기적으로 땅을 씌워주어야 했는데 이 휴경지를 이용해 양과 소를 키웠습니다. 유럽의 이런 환경은 상업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육류와 유제품을 사거나 휴경 때문에 부족한 밀을 대량 거래하는 건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일찌감치 상업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반면 쌀 문화권에선 한 명의 노동력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늘 떠돌아다니는 상인은 아무래도 홀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유럽의 교역이 발달한 이유는 빵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앞서 말한 풍차옆의 빵굼터는 보통 열흘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을 열었습니다. 빵 구울 시간도 땔감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빵을 구우면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빵은 맛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트를 본격 사용한 부드러운 빵은 19세기 이후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빵은 맛보다 얼마나 오래 보관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물기를 최대한 뺀 딱딱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몸통만한 빵을 먹기 위해선 톱으로 썰거나 때론 도끼로 찍어야 했습니다. 그 문화가 남아 지금도 빵 써는 칼에는 톱날이 있죠. 유럽에서 술이 발달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딱딱한 빵을 적셔 어떻게 하든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빵 덕에 교역은 점점 더 먼 곳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었고 급기야 대항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쌀 문화권에선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쌀이 밀에 비해 보관성도 휴대성도 간편성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15세기 초 아프리카까지 원정에 나선 명나라의 정화 함대는 식품을 보급받느라 주로 해안가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쌀은 밀보다 훨씬 무겁기도 하고 가공도 쉽지 않아 대규모 수송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1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가 식량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별도로 200만 명이 더 필요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수 보급의 어려움 덕에 아시아에선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전쟁이 적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예외였죠. 아시아 국가지만 밥이 아닌 육포와 우유로 보급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 덕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아시아에선 쌀이 우리를 길들인 것이겠죠. 인간은 밀과 쌀이 곁에 살며 물도 대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해충도 쫓아내는 시중을 든 덕에 먹고 살게 된 것이고요. 밥과 빵을 얻기 위한 인간의 오랜 노고와
밥과 빵이 우리에게 끼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하라리의 말이 그럴듯하다 싶습니다. 우린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세계 유일의 민족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것만으로도 기겁하지만 우린 남은 얼음을 씹기까지 하죠. 겨울에도 이럴진데 한여름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이든 맥주든 음료수든 늘 얼음처럼 차갑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차갑게 마신다는 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미지근하기는커녕 아예 한여름에도 뜨겁게 마십니다.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왜 이들은 우리보다 더 무더운데도 찬물을 마시지 않는 걸까요? 중국에선 지금도 로컬 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면 대부분 미지근한 걸 가져다 줍니다. 조금 고급 식당에서나 차가운 걸로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죠. 물론 중국어로요.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10중 8구는 그냥 밍밍한 맥주입니다. 생수를 사려고 마트에 들어가 봐도 대개는 상온 보관되어 있죠. 그것도 냉장고 바로 옆에 말입니다. 작은 도시의 가게에선 콜라를 사면 땡볕에 달궈진 따끈한 것을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요. 중국인들 자체가 차가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다 보니 외국인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인식은 한마디로 배는 무조건 따뜻해야 하고 차가운 게 들어가면 병이 난다입니다. 명나라의 한 대신은 일찍 죽기 위해 아침마다 일부러 찬물을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 차가운 물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선 찬물은 위장의 기운을 상하게 해 소화장애를 가져오죠. 내장의 온도가 낮아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변비가 생기며 근육 수축에 따른 피로와 통증도 가져온다고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만병통치약이죠. 혈액순환과 소화를 돕고 해독작용과 노화 방지까지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선 몸이 아플 때는 물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무조건 뜨거운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전통의학의 권고대로 중국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건 대략 한나라 때인 기원전 2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배층들은 뜨거운 물에 찻잎을 넣어 차를 만들어 마셨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겐 차는커녕 뜨거운 물조차 사치였습니다. 마른 풀과 지푸라기로 간신히 밥만 지을 뿐 물을 끓여 먹을 형편이 안 됐죠. 비싼 땔감은 임산부나 노약자 병자를 위해 아껴야 했습니다. 이렇듯 전통의학 덕에 따뜻한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끓인 물은 늘 귀해서 오랫동안 백성들은 그냥 강물이나 샘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물은 석회질과 황토로 인해 늘 수질이 좋지 않았죠. 그로 인해 평소에도 많은 전염병이 돌았고요. 그러다 오늘날처럼 중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19세기 말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곳곳이 전쟁터였습니다. 이를 피해 150만 명이 상해로 몰려들었죠. 과밀화와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했고 심한 날은 상해에서만 하루에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콜레라는 무서운 속도로 상해의 남북으로 퍼져 수도인 북경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남부의 광동성 일대에선 콜레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이라곤 중국 남부에선 물을 끓여 마시는 사람이 많다는 점뿐이었습니다. 광동성 일대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이라 물을 끓일 정도의 땔감은 마련할 수 있었던 덕이죠. 이 소식은 콜레라 전염 속도보다도 더 빨리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뜨거운 물은 이제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따뜻한 물이 건강에 좋다는 중국 전통의학과 결합돼 중국에서 뜨거운 물이 만병통치약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믿음을 국가 정책으로 격상시킨 건 당시 국민당을 이끌던 장개석이었습니다. 1934년 국민당 정부는 국민 계몽의 일환으로 소위 신생활운동을 벌였죠. 복장, 식습관, 교통법규 등 95개의 행동규칙 가운데 끓인 물 마시기가 위생 부문에서 강조되었죠. 당시 서양의 세균학이 중국에도 알려졌던 터라 물을 끓여 박테리아와 질병의 확산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과 무능으로 신생활운동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뜨거운 물 마시기 운동을 완성한 건 얼마 후에 모택동이었죠. 장개석과 모택동은 숙적이었지만 국민이 생수 대신 뜨거운 물을 마셔야 한다는 데에는 정확히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장개석의 신생활 운동 전부터 군인들에게 끓인 물을 마시도록 해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문책되었고 찬물을 마신 병사들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952년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는 애국 건강 운동을 벌이면서 학교 벽마다 아이들은 하루 3번 끓인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포스터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온병도 지급했죠. 이후 아이들은 등교하면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학교에서 주는 뜨거운 물을 받기 위해 줄부터 서는 것이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점차 뜨거운 물 보급은 학교를 넘어 정부기관, 행정기관 등 공공장소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각 기업에까지 의무화되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온병을 들고 물 보급소 앞에서 장사진을 쳤죠. 이렇게 해서 찬물이 아닌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이때부터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영국인은 보온병 기술을 발명했고 독일인은 상업화했지만 중국인은 완성했다는 말도 만들어졌습니다. 인도 역시 찬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죠. 아유르베다에 의하면 찬물을 마시면 몸이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를 해야 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최소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야 소화불량을 막고 몸의 독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도 남부로 갈수록 더 뚜렷합니다. 날씨가 더 더운데도 인도 남부에선 북부보다도 물을 더 뜨겁게 마십니다.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리랑카와 네팔도 비슷합니다. 이들 역시 아유르베다의 가르침대로 최소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십니다. 아랍 세계에선 우리의 이열치열과 비슷한 방식이 있습니다.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한여름에도 뜨거운 차로 땀을 내므로써 몸의 화기를 밖으로 빼낸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도 찬물을 피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아시아 노동자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종일 마셔야 하는 차가운 물입니다. 대개 배탈과 설사로 곤욕을 치르죠. 찬물과 뜨거운 물 중 어떤 것이 건강에 더 좋은지에 대해선 설이 분분합니다. 찬물을 즐기는 나라들에선 뜨거운 물이야말로 신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니 오히려 해롭다고 말합니다. 찬물을 마시게 되면 신체 지구력도 상승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찬물과 더운 물의 선택은 환경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선 물을 끓여 마시는 나라들은 대개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높은 기온은 모든 걸 쉽게 부패시키죠. 때문에 뜨거운 나라에서 뜨거운 물은 생존에 유리한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면 찬물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수질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우물을 파서 바로 퍼마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한국, 일본, 영국, 북유럽,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선 수질이나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그저 물이 더 맛있도록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죠. 다만 유럽과 미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석회질이 많아 수질이 좋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선 기막힌 걸 발명했죠. 바로 상수도입니다. 산업화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정수한 물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죠. 20세기 최고의 공학적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상수도 덕에 유럽과 미국에선 물을 끓이지 않아도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은 상수도를 만들 기술도 경제적인 여력도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물을 끓여 살균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덕에 많은 병을 막을 수 있었으니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제 시대와 세대가 변하면서 각 나라의 찬물, 더운 물 선호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에선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급격히 줄면서 상온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차를 마시던 베트남과 태국의 젊은이들은 아예 얼음이 가득한 잔에 맥주를 부어 마십니다. 중국에선 1990년대 경제 자유화가 되면서 치즈, 맥주, 커피 등 서구의 식생활과 함께 찬물도 들어왔죠.
상해와 북경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얼음처럼 차가운 생수와 맥주를 마시는데 조금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이들의 소비로 지금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생수 시장이 되었죠. 이제 커다란 보온병을 든 중국의 중년 세대 모습은 구시대의 상징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자신의 본래 성을 계속 쓸 수 있는데도 말이죠. 남편 성 따르기는 명백한 남성 우월주의 문화의 유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의 지위와 남녀 평등 의식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서구 세계가 이를 여전히 받아들이는 건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는 도중에 성을 바꾼다는 건 현실 세계에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서구권에서 실질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한시라도 없으면 살기 불편한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도 명의 변경을 해야죠. 보험을 들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처럼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나라들이 아니라서 이거 하나하나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재발급에 따른 비용도 들여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특히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들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학자의 경우 결혼 전의 논문과 결혼 후의 논문이 이름이 다르면 같은 저자로 검색되지 않아서 경력에 큰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지요. 이혼하고 재혼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논문이나 문학작품이 결혼 전, 결혼 후, 재혼 후로 같은 사람이 3명의 저자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 전까지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 재혼하고서도 전 남편의 성인 메르켈을 그냥 썼죠. 메르켈은 많은 논문을 쓴 물리학 박사 출신입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2016년 영국의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여성은 70%가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진 원래 성을 유지했거나 자신과 남편의 성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죠. 영국은 더해서 무려 90%라는 압도적인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혼의 발달사를 보면 인류 초기엔 주로 근친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농경과 유목의 발달로 시족과 부족의 규모가 커지면서 근친혼은 금지되었죠.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한 기형아 탄생도 문제였고 다른 곳에서 여성을 데려오면 인구를 1명이라도 더 늘리는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집안 내에서 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남자들은 밖에서 닥치는 대로 신부감을 잡아와야 했습니다. 이게 약탈혼이죠. 여자를 납치할 때 쓰던 그물이 면사포, 납치를 돕던 친구들이 신랑 들러리, 여자에게 채우던 족쇄가 결혼반지, 여자 가족이 찾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시간 끌던 게 신혼여행으로 발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신부 오른쪽에 서는 것도 가족의 추격에 대비해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약탈혼은 위험한 비즈니스죠. 강제로 여자를 빼앗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나중이라도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약탈혼은 매매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창금이라는 이름으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한 거죠. 약탈혼이든 매매혼이든 이런 결혼은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 혹은 남자의 재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훔쳐오거나 돈을 내고 사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자들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성을 따르는 문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죠. 성은 영어로 패밀리 네임이라고 합니다. 즉 가족 혹은 가문의 이름입니다. 여성은 결혼하면 남자의 가문, 즉 그 남자에게 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화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성이 만들어진 역사 자체가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대략 11세기 이전만 해도 대부분은 이름이나 별명만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봉건 영주들이 땅 이름을 자신의 이름 뒤에 붙임으로써 성이 만들어졌습니다. 14세기 이후에는 일반 서민들도 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자 봉건 영주들은 노역에 동원하거나 인두세 등을 걷기 위해 정확한 구분이 필요했죠. 그래서 처음엔 주로 하는 일을 이름 뒤에 붙였습니다. 그게 제일 간편했죠.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윌리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대장간을 하고 한 명은 빵을 만들죠. 그럼 대장간을 하는 사람은 윌리엄 스미스,
또 다른 한 명은 윌리엄 베이커로 구분해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미스와 베이커, 즉 대장장이와 빵 만드는 사람이 성으로 굳어졌죠. 아마 유럽에서 이름이 모두 달랐다면 성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인구가 더 늘면서 이젠 대장간을 하는 사람도 빵 만드는 사람도 많아져 직업명만으로는 사람을 특정짓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생김새, 신체 특성, 사는 곳의 특징을 살려 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면 롱이 되고 피부가 가무잡잡하면 브라운이, 여우같이 생기면 퍽스가, 팔심이 세면 암스트롱이, 주교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한꺼번에 비샵이 되는 시기였죠. 우리가 보기엔 마구잡이로 성을 만들다 보니 서구 세계엔 엄청나게 많은 성이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영국만 해도 4만 5천 개가 넘죠. 서방에서 이름이 아닌 성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웬만해선 겹치지 않아서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김 대통령이라고 하면 김영삼인지 김대중인지 바로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선 바이든이라고 해도 같은 성을 가진 대통령이 없으니 금방 구분됩니다. 이렇게 성이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구 세계에서 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성으로 쉽게 갈아타는 문화적인 배경이 되죠. 이건 이름보다 성이 훨씬 중요한 우리와 중국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국민을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란 뜻이니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어에서도 잘 드러나죠. 성을 간다는 말도 있죠. 어떤 것을 장담하거나 강조할 때 이름을 가는 게 아니라 성을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죠. 한국에서 결혼한 여성이 남편 성을 쓰지 않는 건 그만큼 성, 즉 가문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성만큼이나 시집온 아내의 성도 중요시했던 거죠. 사극에서 외척의 문제가 단골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여성의 성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의 숫자 자체도 서구와 비교해 한국과 중국은 희귀한 편입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이 기와해 만든 성까지 합해 5,500개 정도 되죠. 100명 이상이 쓰는 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200여 개뿐이니 인구수가 큰 차이 나지 않는 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성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중국도 몇 명 쓰지 않는 성까지 포함해도 2만 3천 개 정도이니 14억 인구에 비해 희귀한 편이죠. 반면 일본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때 영국 따라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가문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이들도 유럽과 비슷하게 살던 동네의 특징이나 위치를 기반으로 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성은 무려 12만 3천여 개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 성은 유럽처럼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고 결혼한 여성도 96%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죠. 이야기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11세기 봉건 영주에서 시작돼 14세기 일반인들에게 보급된 성은 18세기가 되어서야 거의 모든 사람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은 16세기경에 시작되었죠. 18, 19세기엔 남편의 성과 다른 미망인은 재산 상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 성 따르기는 확고하게 서구 세계에 정착되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 남편 성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본래 성을 계속 쓸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불리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관습은 지금도 굳건하죠. 영국과 노르웨이 공동연구팀의 심층 인터뷰 결과 일부 대상자들은 단순히 전통이라는 이유로 성을 바꿨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같은 성을 갖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성이 다르면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입국 심사에서 한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꼽혔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같은 성을 가짐으로써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였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부모의 성이 다르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마음을 바꿔 남편 성으로 바꾸는 사례도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물론 아이들과도 같은 성으로 연결돼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부부의 성은 하나여야 한다는 걸 법률화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몇 차례의 위헌 심판에서 이를 옹호한 일본의 언론은 부부의 성이 다르면 가족의 결속력을 해쳐 가정 붕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부부가 각자의 성을 써온 우리나라에선 서구의 주장과 일본의 걱정을 이해하기 힘들죠.
성이 달라도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가족애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요. 이런 게 관습과 문화의 차이인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추신입니다. 유럽과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대개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칠레 같은 스페인 언어권 나라들은 우리처럼 각자의 성을 유지하죠. 그리스도 그렇다고 하고요. 스페인과 그리스는 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른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 이에 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지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